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2세 시식 코너 알바로 일하던 한 여성이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쓴 날, 30년 전 자신이 밥 한 그릇 떠줬던 소년과 실종된 아들을 동시에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대형마트는 주말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미자 씨, 62살. 그녀는 시식 코너 앞에서 오늘도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앞치마에는 빨간 김치물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소금물에 오래 담갔다 뺀 듯 거칠게 트인 상처가 보였습니다. 시급 9,620원. 하루 6시간 일하면 57,720원. 한 달이면 120만 원 남짓. 그게 그녀가 받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은 시집가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연금도 재산도 의지할 곳도 없는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욕도 참았고 어떤 무시도 견뎌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요, 이거 맛 좀 볼래요? 정미자는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식용 김치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별로네 하며 뱉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 든 사람이 위생이나 제대로 지키나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정미자는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의할 힘도 화낼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한 여성이 시식 코너 앞에 섰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캐시미어 코트,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턱을 치켜세우고 정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맛 좀 보세요. 저희 김치가 정말 맛있습니다. 정미자가 작은 플라스틱 접시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 건넸습니다. 여성은 대충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짜잖아. 이런 걸 팔아? 정미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혹시 덜 짠 걸로 드려볼까요? 그러자 여성은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딴 거 누가 먹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의 팔이 정미자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김치통 속 국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매운 국물이 정미자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젖었고 국물은 이마를 타고 눈가로, 목으로, 앞치마 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고춧가루가 섞인 국물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정미자는 눈을 비비지도 못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기 시작했고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마트 통로는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코트인지 알아? 어디서 김치 국물이 튀어? 오상무 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코트 소매를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실제로는 김치 국물이 거의 튀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치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과장되게 반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옷이 망가졌잖아. 책임질 거야? 정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정말 아니고요. 제가 세탁비를 드릴게요. 하지만 여성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세탁비? 이게 얼만지 알아? 400만 원짜리야. 내가 평생 알바해도 못 갚을걸? 그때 마트 관리자라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정미자는 그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 잠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오히려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정씨, 조심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손님께 이렇게 피해를 드리면 어떡해요? 정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국물을 쏟은 게 아니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은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이 든 시간제 알바. 언제든 교체 가능한 존재.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 같으면 당장 잘라버리겠다. 이런 사람을 왜 써? 오상무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수군거렸습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 여기서 우는 건 더 큰 망신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김치 진열대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왠지 낯익었지만 어디서 본 사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 남자가 오상무 부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직원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상무 부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누군데 끼어들어?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최강호입니다. 이 마트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입니다. 오상무 부인은 명함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치 장사? 그래서 뭐? 이 직원이 내 옷을 망가뜨렸잖아. 최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봤습니다. 손님께서 김치통을 흔들다가 스스로 쏟으셨습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상무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녀는 당장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와봐. 김치업체 대표라는 애가 나한테 개기고 있어. 전화는 금방 끊어졌고 5분도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가슴에는 K홈마트 지점 상무 오세권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이, 최 대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세권 상무는 최강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VIP 고객한테 대드는 거야? 최강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이건 명백한 갑질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직원에게 김치 국물을 부어버리는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세권 상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 그럼 당장 거래 끊어버릴까?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매팀? 나 오세권이야. 최강호 업체, 당장 거래 중단 처리해. 응, 지금 당장. 정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거래처를 잃게 생겼습니다. 최강호는 그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그 눈빛 속에는 30년 전 배고파서 눈물 흘리던 그 소년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라는 것을.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려 봅시다. 1993년 새벽 5시. 남구 재래시장. 안개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상인들은 하나둘 좌판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정미자는 김치 좌판 앞에 앉아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김치를 팔아야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가난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시장 구석에 월세방 하나 얻어 살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김치를 담가 팔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정미자는 막 담근 김치를 통에 담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그때 골목 저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김치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 해진 티셔츠, 구멍난 바지, 한쪽이 타버린 슬리퍼. 머리는 덥수룩했고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배고픔을 꾹 참고 있는, 그러나 자존심만은 지키려는 눈빛. 정미자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으니까요. 아주머니 아이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혹시 남은 김치 조금만 주실 수 있어요? 저 사흘째 제대로 못 먹어서요. 정미자는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먹을 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김치만 먹으면 속 버려. 잠깐만 기다려. 정미자는 좌판 뒤쪽 보온 밥통에서 밥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오늘 먹으려고 싸온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 공기 가득 퍼고 그 위에 갓 담근 겉절이를 수북이 올렸습니다. 참기름까지 둘러 내밀었습니다. 자, 어서 먹어. 천천히 먹고.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너무 빨리 먹어서 체할까봐 정미자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는 그릇을 정미자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름이 뭐예요? 정미자야. 너는? 강호예요. 최강호. 그날 이후 강호는 시장으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거의 매일 왔습니다. 정미자는 아이에게 밥을 챙겨주었고 때로는 옷도 사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자야, 너 자식도 아닌 애한테 왜 그렇게 퍼붓니? 하지만 정미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어린 시절 자신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강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미자를 따랐습니다. 새벽에 김치를 담글 때도 옆에서 지켜보았고 손님이 흥정할 때는 옆에서 거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 애가 물건 훔쳤대. 정미자가 고개를 들자 경찰 2명이 강호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안 훔쳤어요. 정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좌판을 뛰쳐나가 경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 제가 알아요. 경찰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아세요? 네. 이 아이는 굶어도 남의 물건 훔칠 애가 절대 아닙니다. 정미자는 주변 상인들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짜 도둑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강호는 그저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사라진 후 강호는 정미자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 정말 정미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이제 걱정 마. 그날 이후 강호는 정미자를 세상에서 자기 편이 되어준 첫 어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미자 역시 강호를 마치 동생처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녀는 강호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씻어야 해. 너무 세게 씻으면 잎이 찢어져. 소금은 이렇게 뿌려. 골고루 뿌려야 간이 맞아. 김치가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냄새를 맡아봐. 시큼하면서도 깊은 냄새가 나면 잘 익은 거야. 강호는 모든 걸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김치를 다루는 솜씨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호는 16이 되었고 정미자는 24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호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이제 고아원 나와야 해요. 그래? 어디 갈 데 있어?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머니한테 배운 거로 살아볼게요. 언젠가 제가 돈 많이 벌면 아주머니 이름 딴 김치 회사 하나 만들게요. 정미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김치 회사는 무슨? 그냥 내가 잘 살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강호는 진지했습니다. 아니에요. 꼭 할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희망 섞인 말쯤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미자도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장 일은 계속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팍팍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치 국물 사건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세권 상무는 최강호에게 당장 회의실로 올라오라고 했고 정미자도 함께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세권 상무, 그의 부인, 그리고 마트 법무팀 직원까지. 정미자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강호는 그녀 옆에 서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세권 상무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거래 중단 통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도 즉시 퇴출입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강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무님, 이건 명백한 갑질입니다. 오세권 상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질? 우리가 거래처 선택하는 게 갑질이야?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는 건 계약 위반입니다. 저희는 상무님이 아니라 본사와 계약했습니다. 오세권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의 가슴팍 명찰에는 K홈마트 본사 영업본부장 윤하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 중단하시죠. 윤하준의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오세권 상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막 온 본부장님? 현장도 잘 모르면서 왜 끼어들어? 윤하준은 대답하지 않고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몇 분 후 그가 고개를 들어 오세권 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무님,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뭐가 위반이야? 직원에 대한 폭언,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 거래 중단. 회사 규정 제32조와 제47조에 모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조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세권 상무는 당황했지만 금방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건데? 나는 이 지점을 15년 동안 운영해 왔어. 본사가 뭘 알아? 윤아주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15년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본사 감사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미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아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정미자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명에 비친 그의 오른쪽 눈동자가 빛에 따라 아주 희미하게 푸른 빛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정미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눈빛, 그 색깔. 30년 전 자기 아들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눈동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른쪽 눈에 아주 희미한 헤테로크로미아가 있네요. 빛에 따라 푸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고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정미자는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그 눈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 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남자의 눈이, 그리고 그녀는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귀 뒤 작은 점 3개. 일직선으로 나란히 찍혀 있는 점 3개. 정미자는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목욕시킬 때마다 그 점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귀 뒤에는 별이 3개 있네. 아들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점이야. 별이 아니라. 아니야. 엄마가 보기엔 별이야. 그 기억이 지금 30년 만에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혹시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자신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면? 윤아주는 정미자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정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오세권 상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본사 회장한테 전화해 보지 그래? 내가 누군지 알고 짓거리는 거야? 윤아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회장님께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윤아준입니다. 지금 남구 지점에서 시급히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전화는 짧게 끝났고 윤아준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10분 내로 이리 오신답니다. 오세권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미자는 의자에 앉은 채 윤아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어깨선, 그 목소리.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10분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K홈마트 회장 72세.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하준이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치 국물 사건, 갑질, 일방적인 거래 중단 시도. 회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회장은 오세권 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무, 이게 사실입니까? 오세권 상무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이고요. 제가 회사를 위해서라면 직원을 모욕하고 협력업체를 위협해도 됩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오세권 상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이어서 정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미자의 얼굴에 남은 김치 얼룩,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손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회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정미자 씨입니까? 정미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를 아십니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남구시장 식품 창고 화재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정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평생 잊어본 적 없는 악몽. 불길이 치솟던 새벽, 쓰러진 사람을 업고 나가고 다시 아들을 찾으러 뛰어 들어갔다가 끝내 아이를 잃어버린 그날.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업고 나온 분이 정미자 씨였을 겁니다. 저는 창고에서 연기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들을 찾으러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미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새벽 4시 누군가 불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정미자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장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재우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망설이지 않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쓰러진 중년 남자를 발견하고 겨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났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미자야, 내 아들이 창고 안에 있대. 정미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8살 아들. 집에 재워놓았던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가 엄마를 따라 나왔다가 창고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정미자는 불길을 뚫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준아, 준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창고 안을 헤맸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천장에서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정미자는 바닥을 기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녀를 강제로 끌어냈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아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시체도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마 완전히 불에 타서 흔적이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미자는 그날 이후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매일 시장을 헤매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준아, 엄마야, 나와.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정미자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과도 헤어졌고 시장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다시 일을 시작했고 살아남기 위해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아이를 찾아 헤맸고 깨어나면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이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불을 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결론 났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창고에는 미성년자 한 명이 심부름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가 돈으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경찰도 소방관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미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이 회사에서 15년 동안 지점을 운영하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바로 회장의 시선이 오세권 상무에게 향했습니다. 오세권 상무 당신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세권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증거는 충분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서, 병원 기록, 그리고 당신 부모가 경찰에게 건넨 돈의 흔적까지. 제가 30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오세권 상무는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미자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할 대상도 없이 살아왔는데 지금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텅 빈 허무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때 회장이 윤하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미자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아들 3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실종된 뒤 해외로 입양된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는 윤하준 본부장입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윤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자는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최강호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윤하준은 천천히 정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가정에 입양되고 나서 한국에서의 기억은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김치 냄새만 맡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정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윤하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아 우리 준이 맞지? 엄마 준이 맞지? 윤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니. 귀 뒤에 점 3개 어머니가 별이라고 부르던 그 점 저도 기억났어요. 어렴풋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강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회장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세권 상무만이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자 씨. 30년 동안 제가 못한 빚을 이제야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마트 시니어 고객 케어 팀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월급은 320만 원. 거기에 성과 수당까지 더하면 4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시급 알바가 아니라 정식 관리자 자리입니다. 정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윤하준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전부터 사람 마음 읽는 법을 알고 계셨잖아요. 배고픈 아이를 보면 먼저 밥을 챙기고 억울한 사람을 보면 편을 들어주고. 그게 바로 진짜 케어입니다. 학력이나 자격증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최강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주머니 아니 팀장님. 저도 매달 50만 원씩 정미자 장학금 만들고 싶어요. 어릴 적 저처럼 배고픈 아이들이 울지 않게요.
그리고 저희 김치 제품에 미자표 김치라는 이름 붙이겠습니다. 30년 전 약속 이제 지킵니다. 정미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정미자는 정식으로 시니어 고객 케어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6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첫 출근 날 그녀는 더 이상 시식코너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트 입구에서 노인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가 추운데 괜찮으세요? 카트 무거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노인 손님들은 정미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요즘 이런 분 보기 드문데. 정미자는 손님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외로움, 불편함, 작은 고민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장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미자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혼자가 아니에요. 한 달 후 정미자의 팀은 시니어 케어 우수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인 손님들의 만족도가 90%를 넘었고 매출도 늘었습니다. 회장은 전 직원 앞에서 정미자를 칭찬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입니다. 정미자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320만 원. 손에 들린 통장을 보며 그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급 9,620원으로 한 달 120만 원 벌던 자신이 이제는 3배 가까운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시장에 있는 김치 가게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 밥 좀 사주세요. 가게 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아주는 이제 정미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모자.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시장을 걸었습니다. 윤아주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함께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 최강호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말로 미자표 김치를 출시했고 매출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적립했습니다. 첫 해에만 600만 원이 모였고 1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정미자는 장학금 수여식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늦었다고 생각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오세권 상무는 회사를 떠났고 법적 책임도 물었습니다. 그의 부인 역시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미자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1년 후 정미자는 전국 마트 시니어 케어팀 총괄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은 450만 원이 되었습니다. 63.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천대받는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존중받는 관리자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리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노인 손님들이 있었고 그녀의 미소를 기다리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미자는 시식코너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알바생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미자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저한테 말해요. 혼자 참지 말고. 여성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사는 거예요.
정미자는 그렇게 말하며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마트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고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밝았습니다. 62세의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30년 만에 아들을 만나고 월 12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인생이 바뀐 여성. 정미자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늦은 건 없으며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미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운 게 없다고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60이든 70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30년 후 기적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잃어버린 것들이 언젠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겠지만 내일은 분명 더 나은 날이 올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